그렇게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28이었죠. 졸업하면 29이 되던 때였습니다. 300번의 입사 지원을 해서 거의 모조리 탈락을 했습니다. 합격이 된 데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 연봉도 낮았던 그런 곳들이었고요. 모든 그룹사는 100군데 다 탈락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 그룹의 최종 면접에 3차까지 갔습니다. 지금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룹 공채에서 이제 롯데백화점으로 이렇게 갔었죠. 탈락했습니다. 1982년도 프로야구단이 창설된 이후로 오로지 롯데만을 응원해왔습니다. 졸업하는 이 순간 영원한 롯데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가 시끄럽다고 탈락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야구를 다 끊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프로야구단이 진짜 창설이 되어서 롯데 멤버로, 원년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야구를 일체 안 봅니다. 지금도 롯데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계속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아주 많으신 분들은 또 있긴 했었지만요. 그냥 평범하게 이제 대학을 입학한 또래에서는 제가 제일 많았죠. 양치기 소년이라고 한 것은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졌다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하나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63빌딩을 만드는 회사가요, 신동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아건설에서 이제 나온 회사인데요. 동아건설이 한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5대 그룹 안에 들어갔던 회사였습니다. 딱히 또 우리 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최종 면접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거짓말하기 좋았죠. 무조건 됐다 이렇게 거짓말 양치기 소년으로 그냥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입사 전략도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룹에 가고 싶은 거죠.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무조건 롯데 그룹에 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아니죠. 롯데 정보통신을 가겠다든지 롯데 백화점을 가겠다든지 롯데 유통을 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정하고 그쪽에 업종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삼성 가고 싶다, 현대 가고 싶다, SK 가고 싶다, LG 가고 싶다 이런 식이죠. 그 그룹의 계열사에서 어디를 정확하게 타겟팅하는지 보고 업종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 제가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진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 평생 나는 한 군데 직장을 다닌다. 의리 없이 여기저기 옮기지 않는다. 둘째, 죽었다 깨어나도 영업직은 안 한다. 셋째, 공무원은 절대 안 한다. 이런 제가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갔던 첫 번째 직장이 지금의 KNN, 당시에는 PSB라는 방송국이었습니다. 방송국이 처음으로 이제 하는 창립 멤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정규직이 아니었고 프로덕션 소속의 외주직 기자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했는데요. IMF가 닥치면서 구조조정을 당한 겁니다. 한 장의 해고 통지서를 받았죠. 보름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요. 제가 태어나서 받아본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해머로 제 뒤통수를 쳐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 그냥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30년, 40년, 30년 동안 사고 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뒤에서 추돌 사고를 했을 정도로 되게 또 운전도 그 당시엔 좀 못했기 때문에 한 부분도 있겠죠. 충격이 되게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잦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입니다. 지금은 사실 일자리 자체가 극도로 사실 적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좀 풀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스펙을 쌓거나 다른 걸 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떨어지는 과실들이 있는데요. 이 과실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먹으려고 한다면 경력을 쌓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지방대학교 학생들도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직장을 그렇게 못 가게 되었고, 불안한 직장 속에서 해고와 또 급여가 밀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몇 가지 정도 가져봤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은 직업을 지금 몇 가지 정도 가질 것 같습니까? 한국인은 평균 직업을 몇 가지 정도 가질까요? 미국인은 평균 직업을 몇 가지 정도 가질까요? 보통 물어보면 여러분이 2가지,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인이 벌써 평균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많게는 15가지 정도가 평균 가질 거라고 합니다. 서양은 평균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직업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신입직 시장이 아니라 경력직 채용 시장 중심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바꿔야만 했던 남자. 출판사에서 바꾼 남자라고 쓰자라고 이렇게 하는 걸 아닙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야만 했던 남자라고 책을 썼죠. 제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바꿔야만 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중반부부터는 제가 이제 원해서 직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밑에 볼딩으로 밑줄 친 부분은 제가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지금 36가지 직업을 거쳤습니다. 최근에 올해 중순에 모델을 지원했는데요. 방송 CF 모델 지원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37가지 직업이 되었을 건데요. 또 도전할 겁니다. 영화에도 엑스트라라도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저렇게 있어요. 제가 많이 교수직을 할 때는 동시에 대학에 4군데 동시에 교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정규직 교수 제안을 받았지만 제가 거절할 정도로 제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를 프로 엔잡러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잡러, 예전에는 저를 정말 정신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봐줬었는데요. 시대가 그렇게 또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잦은 이직 경험이 저에게는 엄청난 핸디캡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이것이 제가 취업진로 전문가로 커리어 코치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제가 또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두 번째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영업직은 안 한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방송국에서 구조조정 당한 후에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입사 지원하는 데마다 다 안 되고 저는 미국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영어라도 제대로 하면 학원 강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 가려고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미국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사 지원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혼자 제가 여행을 하고 얻은 깨달음이 있어서 한번 무작정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도 안 된다라면 그때 미국을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작위로 이제 입사 지원을 했고 모조리 다 탈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업직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한 기업의 채용 공고문이었습니다. 신문에 저렇게 나 있었습니다. 작은 신문 기퉁이에 이렇게 나 있었는데요.
외국계 회사인데 경력직 기술 영업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전기전자학과 출신이어야 되고요. 전기전자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토익은 850점 이상, 해외 연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2 외국어가 가능하고 영업 유경험자 우대를 하고 성실하고 도전적이고 운전면허 일종 보통을 소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운전면허 소지자. 저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 당시에 스펙이 이랬습니다. 영어는 전공을 했죠. 전혀 다르죠. 인문계열이죠. 관련 경력은 전혀 없고요. 토익은 전공이 영어인데 800점이 안 돼요. 해야도 잘하는 게 아니고 보통 수준이에요. 해외 연수 가본 적 없어요. 해외 경험도 하나도 없어요. 나이 30대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제2외국어는 뭐 그냥 스쳐만 가봐서 못해요. 알바 정도 해본 거, 운전 면허증은 있긴 한데 장롱 면허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락했더니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정철상씨 잠깐만요. 예, 떨어지셨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떨어졌느냐고 막 따졌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거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장님이 보고 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떨어졌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회사까지 와서 지금 자꾸 이렇게 어거지를 피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이력서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력서를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안 될만 하시네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따졌거든요.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전기전자, 저는 항공기 레이더 전자정비, 직업군인으로서 최첨단 항공기 레이더 정비를 제가 직업군인으로서 4년 6개월 했습니다. 이렇게 딱 따졌거든요. 그렇게 했었고요. 엔지니어 경력 없는 거를 그거로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토익 안 되잖아요. 이러길래요. 왜 토익을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어 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외국인 친구들이 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제2 외국어 못해도 충분히 기초적인 수련들은 독일어와 일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요만큼 있다. 이렇게 뻥행구라 쳤고요. 영어 경험이 없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초등학교 뒤에 저런 거 산타클로스 이렇게 만들거나 칠판 꾸미거나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그런 거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딱 물어보는 겁니다. 운전은 잘하십니까? 근데 뜨끔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뜨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롱면허증이거든요. 한 번도 도로 연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순간적으로 야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면허장에서 면허 보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했더니 그럼 언제 출근이 가능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웬 떡이야? 이러면서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출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운전학원을 바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도로 연수밟고 운전을 그렇게 배우면서 기술 영업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국을 그만두고 기술 영업을 했던 이 영업직 업무가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당시가 외국계 회사 소속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뛰어다니면서 기술 영업 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영업 업무 덕분에 조그마한 회사여도 뭐 이런 회사에 전전긍긍하기도 했지만 다른 외국계 회사에 들어올 때 그 2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지사장까지 하게 되었었고요. 이런 또 영업직 경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갔는데요. 그 무역회사가 또 벤처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외국에 미국, 캐나다를 그 당시에 500만원,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500, 2천만원 정도 될 큰 돈일 것 같아요. 국가에서 또 500만원 투자해서 줬으니까요. 거의 2천만, 지금 돈으로 2, 3천만원 되겠네요. 그렇게 보름 정도 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영업을 절대 안 해야지 했던 제가 영업직 거친 영업직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영업직 관련한 거 이 36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 거 보니까 무려 관련한 직종이 2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업직에 유관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또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읽고 여러분 답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 이 책이 한 7만 부 정도 팔린 책이고요. 그 정도면 요즘으로 치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출판사에 전단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손바닥만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책 홍보를 KTX를 타면 먼저 가는 겁니다. 15분 전에 여러분 15분 되면 이제 승차하잖아요. 저는 꼭 25분 전이나 20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출발지, 서울이나 이제 부산에서 주로 많이 타니까 거기 타면 1호차부터 쫙 다는 겁니다. 18호차까지 다 까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자가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 번은 이제 승무원한테 붙들려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러길래 덜썩 앉아가지고 접촉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성이 있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근성을 영업직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고요.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소비를 유도하는 영업, 마케팅 관련한 직종이 필요하고요. 책으로 이제 스펙을 안 따지는 곳들이 이 영업 마케팅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나름대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물론 강연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1부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공부는 절대 안 한다. 제가 이렇게 다짐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공부를 못하고 특히 시험 치는 걸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너무 깝깝해서 그렇게 사무직으로 있는 것 자체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좀 보수적인 그런 측면들이 싫어서 안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한 해에 많이 만날 때는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20만 명도 한 해에 만나거든요. 전국에 이렇게 한 20년을 만났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지만 제 이름 정철상이라는 이름을 또 어디선가 만날 수 있잖아요. 국회 선출직이라든지, 물론 제 힘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누군가가 요즘 고위공직자도 외부 전문가들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안 한다라고 했지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믿음들이 이제 깨어지게 된 거죠.